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여인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 이야기는 한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크고 작은 도전과 갈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가족을 작은 사회라 부르곤 합니다. 이 작은 사회 안에서의 갈등은 때로는 삶의 질서를 뒤흔들 만큼 격렬하게 펼쳐지기도 하지요. 사랑과 책임이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저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족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통제,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갈등들 속에서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갈등 속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들과 함께 끊임없는 도전과 승리의 여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들은 때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제 노력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집안의 기강을 잡는 맏며느리입니다. 맏며느리가 집안의 울타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맏며느리가 안팎으로 집안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는 맏며느리와 관련된 속담이나 옛말이 정말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 세상에서 이런 말들이 다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셋을 둔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면서 시댁에서 여러 가지를 겪고 나니 맏며느리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엉망이 되어가는 집안 분위기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맏며느리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히 시댁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전부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맏며느리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가족 간의 조율자이자 보호자, 때로는 모두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맏며느리로 적응해 나간 다사다난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서울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저도 여동생도 성인이 되자마자 취업을 했지요. 부모님은 저와 동생이 사회에 나간 후 귀농하여 펜션을 운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둘이 살던 저는 그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남편을 만나 29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시댁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결혼 생활의 시작은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좋았지만 시댁의 가부장적인 분위기는 저에게 큰 도전이었지요. 시아버님이 가정을 이끄는 방식은 전통적이었고 시어머님은 그저 묵묵히 따라야만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항상 시어머님을 무시하고 부려먹었고 시어머님은 조선시대의 며느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만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셨지만 시어머님은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셨고 그로 인해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을 무시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시동생들이 자라면서 시어머님을 감싸주었지만 시아버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댁의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지키고 동시에 시어머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댁에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댁 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시아버님에 대한 시어머님의 무시는 겪을수록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이 짜다고 밥상을 뒤집어 엎는가 하면 물 한 잔도 스스로 떠마시는 법이 없더군요. 남편과 시동생들이 뭐라고 하면 시아버님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결혼할 때 해온 거 하나 없이 몸만 딸려온 여편네를 내가 떠받들기라도 하리. 여태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너희가 내 집에서 그런 소리를 할 거면 당장 나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평화와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부당함에 맞서야 할 때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댁의 분위기를 바로잡고 가족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이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하루는 다 같이 시댁에 모여 식사 후 TV를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드라마를 보시다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예, 저기서 말하는 CEO가 뭐니? 시아버님이 옆에서 됐어. 알려주지 마.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내 시어머니가 그걸 듣고 뭘 알겠냐? 얼마나 무식하면 뉴스만 봐도 알 법한 단어를 몰라? 하며 시어머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어머님, CEO는 회사 최고 경영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맨날 아버님 수발 들고 집안일 하시느라 TV도 제대로 못 보셨는데 언제 뉴스를 보셨겠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스트리밍이나 인플루언서 같은 요즘 단어 아세요? 시아버님이 인플루 뭐?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모르시잖아요. 어머님도 아버님처럼 그런 단어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뿐인데 그런 걸로 어머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시아버님에게 저도 더 이상 살갑게 대할 수 없더군요. 남편과 시동생들도 시아버님이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을 감싸며 제게 민망해했습니다. 어느 날은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한 번 화도 내보세요. 어머님이 다 참아주시니까 아버님이 더 그러시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시댁의 기강을 잡고 살아온 맏며느리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평생 이렇게 사는 게 몸에 배어서 그런 게지. 어머, 나는 요즘 아가씨들이 참 부럽다. 여자도 이제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가난해서 팔려가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그때 저와 시어머니는 김치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막걸리를 한 사발 크게 들이킨 뒤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그 순간 과거로 돌아간 듯 깊은 회한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대부분의 집들이 가난했어. 나 역시 그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오빠가 5명이나 있었고 우리 집에는 나와 내 여동생 2 여자아이만 있었다는 거야. 부모님은 이런 형편에 어디 가서 여자애들이 공부할 생각을 하냐며 나랑 동생은 국민학교까지만 졸업시켜 주셨단다. 그나마도 졸업 못할 뻔했는데 내다 부모님께 사정사정해서 겨우 졸업했던 거야. 그 후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나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고 오빠들 뒷바라지를 했지.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랬군요, 어머님.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셨겠어요.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지.
그래도 그때는 가난해서 남의 집 식모로 보내지는 아이들도 많았단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탈려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는 결혼도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단다. 내 시아버지는 윗동네에서 그때만 해도 꽤 잘 살던 집의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내 부모님은 나를 고작 살몇 가마니에 그 집 며느리로 팔았어. 말이 며느리지. 아들만 끔찍이 생각하는 그 집에 나는 거의 노예로 팔려갔던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후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분위기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그저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던 거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쓸쓸함과 고단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참고 순종하며 살아온 세월이 쌓이고 쌓여 시어머니의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세월 속에서 시어머니는 어느새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아들들이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었다고 해도 시아버지와는 계속 부딪히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남편과 시동생들이 아무리 옆에서 응원하고 위로해줘도 시어머니는 늘 외로운 싸움을 혼자서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나도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참고 희생만 하며 살아온 시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쌓인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님을 꼭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매번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고 시아버님은 점점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지지하고 보호하려는 제 태도가 시아버님의 눈에는 불편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의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에 항상 그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첫째 아들을 낳은 해에 첫째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는 저와는 달랐습니다. 새로 들어온 동서는 처음에는 마치 천사처럼 친절하고 다정하게 굴었기에 저는 그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생활도 그녀에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요. 시동생은 대기업에서 일하며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동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후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착하고 똑똑한 시동생을 닮아 동서도 비슷한 사람일 줄 알았어요. 동서가 가진 대경과 지식은 시댁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으며 시어머니께도 존중을 베풀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세상 착한 사람인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의 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의 미소 뒤에는 어느새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점점 냉담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서의 행동에서 점점 위화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둘째 며느리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이거 서울에서 유명한 디저트 집에서 사온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버님 드리려고 30분이나 줄 서서 사온 거예요. 아버님, 시아버님은 그런 동서를 보며 아주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먹여주니까 더 맛있구나. 어디서 이런 싹싹한 며느리가 들어왔을꼬? 큰애람은 아주 딴판이구나. 동서는 시아버지가 집안의 실세라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시아버지에게 엄청난 애교를 부리더군요.
그녀는 시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투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시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었지요. 시아버지도 동서의 그런 모습에 흐뭇해하며 그녀를 더욱 아껴주셨습니다. 되어보니 매일은 아니지만 며칠에 한 번씩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막내딸처럼 수다를 떨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동서와의 대화를 즐기며 자주 동서의 친절함을 자랑하시곤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비록 저는 못하는 행동이었지만 둘째 며느리라도 시아버지께 잘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동서가 시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시동생들도 그런 동서에게 고마워했죠. 가족 모두가 동서의 이런 모습을 보며 그녀가 집안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태도가 시어머니에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보였던 애교와 친절함은 사라지고 대신 냉담하고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대할 때면 언제나 거리를 두며 필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동서는 귀찮아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 때로는 대놓고 시어머니의 요청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언가를 물어보시면 동서는 마치 시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듯한 태도로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태도에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가족 안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동서의 행동이 가족 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까 봐 걱정되었고, 동시에 시어머니께서 이로 인해 더욱 상처받을까 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이번 오렌지는 좀 시네요. 저는 단 게 좋은데요. 아버님, 여기 신 오렌지는 제가 먹을 테니까 단 건 아버님 드세요. 근데 저 코미디언 진짜 웃기네요. 그쵸? 동서. 지금 어머니 오렌지 자르고 주방 뒷정리 다 하고 계시는데 동서는 TV 앞에 앉아서 오렌지가 신에 어쩌네 하고 있어? 냉큼 가서 도와드려. 어머. 형님, 전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님 말벗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보시면 심심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렌지가 시다 어쩌다 말도 못 드려요. 그리고 어머님 혼자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형님도 돕고 계시는데 뭐 저 하나쯤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 너 왜 나랑 놀고 있는 둘째한테 괜히 일을 시키려고 하니? 시샘하는 거야? 윗사람이 되었으면 아랫사람을 좀 챙겨줄 줄 알아야지. 어디 못되게 시집살이 시키려고 들어? 너나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어미다 실컷 일해라. 동서는 시부 옆에 바짝 붙어서 슬그머니 시어머니를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시부에게만 잘 보이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부가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마다 동서는 더욱더 자신감 있게 시어머니를 부려먹으려는 태도를 보였지요. 그것도 제 남편과 시동생들이 없을 때만 조심스레 눈치를 보며 말이죠. 남편과 시동생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동서는 시어머니께 어려운 일이나 불편한 일을 슬쩍 떠넘기며 자신은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한숨만 내쉬실 뿐 아무 말도 못 하셨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매번 동서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드실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참으려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뭐라고 하면 시부는 그 말을 듣고 동서 편을 들더라고요. 시부는 동서가 자신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갔죠. 그렇다고 집안일을 좀 안 거둔다는 이유로 첫째 시동생에게 동서 욕을 하기도 애매해 저는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었어요. 가족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생각에 저는 동서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쌓여갔죠.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저 사람이 그냥 좀 영리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무시할 수 있었어요. 그저 시부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었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우리 둘째 딸이 2살이 되었을 때 막내 동서가 집안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더욱 엉망이 되었어요. 막내 동서의 등장은 집안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온순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첫째 동서와 같은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께서 2명의 동서에게서 동시에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졌고 저는 시어머니를 지켜드리기 위해 더 강하게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재수 씨, 신혼여행 때문에 휴가 낸 줄 알았더니 일을 아예 그만두었더군. 정말 공기업 다니던 사람이라며? 좋은 직장인데 왜 그만뒀대? 일이 힘들어서 안 그래도 좀 쉬려고 했다더라. 뭐, 태훈이 형이 돈을 많이 버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막내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남편이 전문직에 종사하며 대기업에 다니던 첫째 시동생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외벌이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가족들도 막내 동서가 가정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재취업은커녕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니 막내 동서도 보통 사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막내 동서는 어느새 집안일을 대충 처리하고 자신의 자유시간을 만끽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아이도 결혼 몇 년 후에야 천천히 가졌고요. 처음에는 가족들 모두가 그녀의 이러한 생활 방식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내 동서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무책임함과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점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내 동서도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자마자 첫째 동서와 같은 길을 걷더군요.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그녀는 점점 더 시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리고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행동하며 시아버지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로 보이려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첫째 동서보다 한 수 위였죠. 막내 동서는 첫째 동서가 해오던 행동을 더욱 능숙하게 해내며 시어머니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첫째 동서가 시도했던 것보다 더 교묘하게 시어머니를 부려먹으며 가족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때로는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진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버님, 이거 제가 주변에서 추천받아서 산 비싼 위스키인데요. 아버님 드시라고 아껴뒀다가 가지고 왔어요. 이건 위스키에 잘 어울리는 하몽이라는 햄인데
멜론 썰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햄 이름이 하몽이라고? 별 신기한 음식도 있구나.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네. 어머님도 드시겠어요? 그런데 이거 얼마 안 사와서 안주로만 먹어야 돼요. 근데 어머님, 위스키 드실 줄 아세요? 위스키랑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요. 어머님, 이 멜론 좀 누가 잘라줄 것 같은데 제가 할까요? 아, 이렇게 좋은 술에 안주까지 사왔는데 뭘 직접 하려고 그래? 당신 눈치 없어? 위스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귀한 안주 앞에서 침을 그렇게 질질 흘리나? 가서 냉수나 마시고 멜론이나 빨리 잘라와. 죄송해요, 어머님. 그럼 오실 때 위스키 희석시켜 먹을 얼음도 잔에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막내 동서는 은근히 시어머니를 무시하며 시어머니를 부려먹으려 했어요. 역시 남편과 시동생들이 자러 들어가거나 자리 없을 때만 교묘하게 말이죠. 시부는 신이 나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줄도 모르고 며느리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계속 무시했어요. 저는 풀이 죽은 시어머니 대신 컵을 얼른 가져다 주고 썰지 않은 멜론을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방 도구를 동서 손에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도 나도 그거 어떻게 잘라 먹는지 몰라. 그러니까 잘 아는 동서가 직접 해봐. 큰 동서, 옆에서 실실 웃고 있지만 말고 알면 옆에서 도와줘. 그리고 술도 안주도 같이 먹으려면 아무것도 안 사온 큰 동서가 대신 수발 들어. 난 어머님이랑 나갔다 올 테니까. 근데 막내 동서 참 못됐구나. 어머님이 뭘 안 드셔보셨으면 뭔지 알려드리고 같이 나눠 먹을 생각을 해야지. 모른다고 아버님을 따라 그렇게 무시해? 참 속이 빈 사람이야, 동서. 뭐예요? 큰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그럴 만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그리고 아버님이 며느리들 앞에서 어머님 기를 죽이니까 동서들이 기고만장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어머님을 깎아내리는 일은 곧 아버님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도대체 동서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못된 것들만 들어왔는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시동생들이 없을 때만 저러니 정말 보기 싫었죠. 저는 참다 못해 시동생들에게 직접 주의를 주기도 했어요. 서방님들, 동서들이 서방님 앞에서야 어머니께 잘하는 척하지만 서방님들하고 저희 남편만 없으면 아버님을 따라 어머님을 너무 무시해요. 제가 주의를 줄 때만 수그러드는 척하고 다음엔 똑같다니까요. 서방님도 효자시잖아요. 동서들한테 직접 주의 좀 주세요. 물론 형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진 않겠지만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닐까요? 저희도 형수님 말씀 듣고 집사람들한테 몇 번 주의를 줬는데요. 자기들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자꾸 형수님이 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많이 안쓰러워하시니까 더 예민하게 들으신 것 같아요. 우선 저희도 주의 깊게 잘 지켜볼게요. 야, 너희들 형수 성격 몰라? 우리 집사람이 괜히 없는 말 했겠어? 형님이 불편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다니까, 큰형? 그런데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지. 시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니 제가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동서들이 시동생들을 얼마나 잘 구워 삶았는지 그 착한 시동생들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에 답답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난 괜찮다.
괜히 나 때문에 집안에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렴. 나 때문에 괜히 애들 부부싸움이라도 일어나면 난 그게 더 고통이란다.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 제 속은 타들어 갔습니다. 매일같이 소가리를 하며 밤잠을 설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동서는 서로 죽이 아주 잘 맞아갔죠. 같은 서울에서 살고 고졸인 저와 달리 둘 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데다가 성격까지도 찰떡이니 시부를 등에 업고 마치 자기들 세상인 양활개를 치고 다니려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꼴을 그냥 볼 수 없었던 저는 사사건건 동서들을 야단치고 시부에게도 쓴소리를 하곤 했죠. 그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고 입가에서는 차마 삼키지 못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에게 서러운 세월을 선사한 주인공인 시부에게도 세월의 잔인함은 찾아왔습니다. 점차 눈에 띄게 약해져가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오랜 갈등의 여파로 저 또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결혼한 지 12년째 되던 해 갑작스럽게 시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원인은 뒤늦게 발견된 말기암이었죠.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분이 암 판정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저는 암이라는 병이 정말로 무섭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불어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와 한동안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또 병원에서 주무셨어요? 간호사분들도 계신데 잠이라도 집에 가서 주무시하니까요. 그 까탈스러운 내 시아비 성질을 괜한 간호사분들께 감당하게 했어야 쓰겠니? 내 시아버지 옆에 내가 있어줘야 돼. 시어머니는 시부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시부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를 하며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죠. 솔직히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 약해지면 잔인한 복수심이 올라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시부를 돌보셨고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시어머니의 강인한 인내와 헌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갈수록 기력을 잃어가던 시부는 시어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마치 모든 걸 후회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간의 갈등과 다툼이 모색할 정도로 부드럽고 약해진 목소리로 말이죠. 당신은 내가 믿지도 않어? 믿지요. 안 그래도 서럽게 살아온 날 남편으로서 감싸주긴커녕 내 인생을 한층 더 고단하게 만든 당신이 왜 안 믿겠어요? 근데 왜 약해지고 쓸모없어진 날 구박을 안 해? 불쌍해서요. 평생 할 줄 아는 일이라곤 마누라 무시하고 구박하는 것뿐이었고 자식들에게 타박받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우리 착한 아들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내 손으로 평생 밥 해먹이고 수발 들어주고 산 사람이니 마지막까지 내 손길 받으면서 편하게 가라고요. 마침 문병을 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병실 밖에서 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병실문 너머로 들려오는 조용한 대화 소리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진솔한 대화를 듣고 감정이 복받친 듯 눈가가 붉어졌죠.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그의 떨리는 어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부의 놀라운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경실을 감싸고 모든 이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당신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한 당신을 평생 구박하고 무시하고 산 나는 분명 지옥에 갈 테지. 그래도 여보, 내 지옥에 가기 전에 이 말은 꼭 하고 가고 싶소. 그동안 못나기만 한 남편이었던 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참 미안했소. 시부는 난생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경실 않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고 너무 놀라서 남편도 저도 눈이 동그래졌죠. 우리가 그렇게 놀랐는데 시어머니는 오죽했겠습니까? 말문이 막힌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더니 곧 본물이 터지듯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병실 가득 메아리 쳤고 그 소리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내 살면서 당신한테 사과받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 죽고 나서도 나한테 오래도록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세요. 당신은 좀 그렇게 괴로워도 돼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물음에 젖어 떨렸지만 그 속에는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서운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부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몇 번이나 시어머니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비록 죽음을 앞두고서야 변한 시부였지만 그 말들은 시어머니께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난 평생 무시를 받고 살아왔잖니? 그래서 어렴풋이 마음속으로 난 무시당할 만한 못난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폄하했던 것 같아. 그런데 내 시아버지의 사과를 들으면서 깨달았단다. 나는 그동안 단연히 무시와 구박을 받아야 했던 게 아니라 사과받을 만한 행동들을 견뎌내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다. 세상에 단연히 무시받아야 할 사람은 없는 거지? 당연하죠, 어머님.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군가를 단연히 무시하는 사람 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어디에서든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이 맏며느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평생 살아온 성격이 한순간에 달라지겠습니까? 시부의 마지막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마음 깊숙이 남아있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부가 돌아가신 후에도 동서들의 시어머니에 대한 무시는 계속되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참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의 굳게 담은 입술과 애써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부가 돌아가신 뒤 효자인 시동생들은 혼자 남은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시댁에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시댁을 방문하는 횟수는 점점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동서들과 시어머니가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서들의 행동이 제 눈에도 더 자주 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태도와 무례한 말들은 마치 가시처럼 시어머니의 마음에 박혀갔고 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긴장을 하러 모두 모였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작은 동서, 그렇게 흰 셔츠를 입고 긴장하려고? 옷이 망가질 것 같은데? 막내야, 티셔츠 하나 빌려줄 테니 그거 입고 해. 긴장하느라 더러워질 테니까. 괜찮아요. 이거 오늘 일부러 입고 온 거예요. 딱히 나달 데도 없고요. 굳이 걱정되시면 저한테 긴장 안 시키셔도 되는데요. 동서, 그게 말이 돼? 그럴 거면 아예 오지 말지 그랬어. 동서, 어머니 김치 얻어가려고 따라왔잖아. 그러니 잔말 말고 같이 일해야지.
정말 어머니 옷으로 안 갈아입을 거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막내 동서는 귀엽게 고집을 부리며 옷을 갈아입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약간은 철없어 보였지만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긴장할 때 김치 양념이 얼마나 튀는지요. 양념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모두 앞치마를 단단히 묶고 조심했지만 결국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동서의 셔츠에 빨간 양념이 크게 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 김치소를 묻히다가 옆에 있던 동서의 옷에 양념이 튀고 만 거예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동서에게로 향했고 당하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막내 동서는 정말로 화를 내며 어머님, 조심 좀 하세요. 이거 어쩌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옷인데 라고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멈춰 서셨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웠고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모두들 그 말을 들은 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동서야. 내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따 벗어놓으면 내가 빨아줄게. 이거 빨아준다고 지워지나요? 아, 진짜 어머님은 제대로 하는 게 없으시네요. 동서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막내 동서에게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알아? 내가 아까 분명히 옷 갈아입으라고 했잖아. 김장하느라 바쁜데 언제 옆에 김치 양념 한 방울 안 튈까 조심하면서 해? 동서가 옷 갈아입지 않은 게 잘못인데 왜 어머님한테 화를 내? 아니, 큰형님. 그래도 이거 비싼 건데. 그러니까 그 비싼 걸 왜 입고 긴장을 해? 귀가 막혔어? 내가 뚫어져? 돈도 안 벌면서 매번 막내 서방님이 벌어온 돈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더니 옷 비한 줄 모르지? 그래서 그걸 입고 긴장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야? 서방님 돈 잘 벌잖아. 가서 하나 더 사달라고 해. 어머님이 김치 양념 묻히셨으니까 서방님이 책임지라고 말해봐. 서방님 앞에서는 착한 척 아무 말도 못하면서 어머님 앞에서는 왜 그러는 거야? 죄송해요. 전 그냥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놀라면 그럴 수도 있죠. 큰형님 맨날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그게 싫으면 애초에 뭐라고 할 짓을 하지 좀 마. 그때 마침 바람 쐬러 나갔다가 막걸리와 수육고기를 사온 남편과 시동생들이 어색해진 집안 분위기에 담원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수육과 시원한 막걸리가 들려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조차도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늘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셔서 가만히 있었지만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참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동서들의 무례함에 화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괜히 시동생들을 노려보며 얼른 고기나 삶아 오세요. 야고 소리쳤죠. 제 말투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에 담긴 감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서들이 뭔가 속닥속닥하면서 저를 힐끗힐끗 보길래 물었어요. 그들의 작은 목소리가 마치 제 귀에 꽂히는 듯했죠. 둘이서 무슨 얘길 그렇게 속닥속닥 해? 왜 나를 쳐다봐? 아, 아니에요. 형님. 그냥 드라마 얘기했어요. 드라마. 이후 시부가 더 이상 없자
동서들은 제 눈치를 전보다 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변한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변화인지 아니면 단지 시부가 없어졌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꾸 둘이 뒷속말을 하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수군거리는데 아무래도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았지만 둘이서만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었죠. 저는 다만 시어머니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도 일이 있어서 시동생들이 시댁에 올 때마다 저와 남편이 계속 시댁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시댁에 오는 시간이 점점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시부의 첫 제사날, 저는 동서가 또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학원에 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라 시댁에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차 안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져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서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떠올랐고 시어머니는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고 그날 일어난 일을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천천히 그날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벌써 동서들이랑 음식 많이 해 놓으셨네요. 저는 늦은 것에 죄송해서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서둘러 손을 움직이며 음식을 마무리하려 애썼습니다. 동서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맞이했고 우리 모두 함께 음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제사 다 끝나고 다 같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의아해하면서도 시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어머님? 그게 있지. 내가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아까 우리 아들들이 거실에서 전을 부칠 때 나랑 다른 며느리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잖니. 그런데 그 애들이 나를 힐끔힐끔 보면서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거야. 어머니는 눈을 떨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요? 왜 갑자기 영어로 얘기해요? 아마 내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니 따져 묻지도 못하겠더구나. 무슨 얘기냐고 물으니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연습했다고 하면서 웃는데 영 기분이 나쁘더라. 혹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게 유행이니?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그런 유행이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이. 그 애들 대화 뉘앙스가 어땠는데요? 기분이 나빴던 걸 보니 좋은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재미있는 얘기라면 같이 웃자고 하는데 내가 몰라도 되는 얘기라고 하더구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동서가 못된 행동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시어머니께 방법을 하나 제안했어요. 어머님, 만약에 제가 없을 때 동서들이 또 영어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제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어볼게요. 어머님, 스마트폰 좀 줘보세요. 여기 보시면 음성 녹음 아이콘 있죠? 이걸 누르시고 녹음을 시작하려면 여기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멈출 땐 같은 위치에 있는 짝대기 조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한번 같이 연습해봐요. 자, 여기 우리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 들리시죠? 꼭 녹음해보세요. 저는 시어머니께 동서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동서들이 내가 없을 때 무슨 못된 소리를 하는지 반드시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둘러대고 변명할 게 뻔한 동서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께서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몇 주 뒤, 저는 동서의 싸가지 없는 행동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일이 일찍 끝나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시어머니께 연락을 받고 시댁에 혼자 들렀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고 저를 조용히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숨을 고르시더니 동서들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여동생네 놀러 간다고 이번 주말에 못 왔자니? 그때 내가 둘째란 막내가 또 영어로 뭐라고 말하기에 그걸 녹음해놨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그렇게 저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어 공부를 많이 놓았지만 어느 정도 영어는 알아들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이들은 11살, 9살이었는데 요즘엔 조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특히 영어 공부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주려고 몇 년 전부터 일주일에 2번씩 영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물론 어려운 말은 잘 몰라도 간단한 단어나 문장은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그렇게 녹음 파일을 들어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파일 속에서는 동서들이 은밀하게 저와 시어머니를 험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들 속에는 날카로운 비난과 조롱이 가득했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본심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즈 소덤, 시즈 소 이그너런트. 이 동서들이 시어머니가 멍청하고 무식하다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더군요. 게다가 유슬러스 올드 오먼이라며 시어머니를 모욕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시어머니를 냄새나는 노인네 라느니 자식들에게 집만 되는 귀찮은 할망구 라느니 정말 경악할 만한 언사를 계속 내뱉었지요. 그들은 제가 뭐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들의 행동을 털어놓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끼리 영어로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바로 듣는 앞에서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무시했으면 눈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러냐, 큰애야. 애들이 무슨 심한 말을 했기에 그렇게 화가 났어?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짧은 순간 엄청난 고민이 되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지를 알기에 이 사실을 알리면 더 큰 고통을 안겨드릴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너무 궁금해하시기도 했고 이대로 모른 척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게 뻔했어요. 동서들의 비열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며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그 진실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생각하니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에 내가 그저 참고 또 참아버릇했더니만 이것들이 아예 날 시어머니로 보지도 않는구나.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고 하나보다. 내가 내 시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이렇게 서름을 겪을지 누가 알았겠니? 어머님, 울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지만 마시고 어머님도 제대로 반격을 하셔야죠. 저번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이제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거라고요. 어머님, 무조건 참는다고 집안의 평화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하시고 집안의 기감을 잡을 줄도 알아야 진정한 평화가 유지되는 거라고요. 그런 인성을 가진 동서들을 그냥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손주들까지 인성이 엉망인 사람으로 자라면 어떡해요? 이번에 확실하게 동서들을 참교육시키고 사장님들한테도 전부 까발리자고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 어머, 나 이것들한테 아주 크게 한 방 먹여주고 싶구나.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싶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어머님, 제가 몇 가지 영어로 말할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동서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 버리세요. 지금 들려주신 녹음 내용하고 똑같이 말하든지 다른 말을 하든지 분명 어머님을 무시하는 말일 테니까요. 저는 속상해하는 시어머니께 동서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릴 수 있는 몇 가지 영어 문장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동서들을 질책할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직접 집안의 기감을 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동서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로 몇 번이나 발음 확인을 받으며 제가 알려드린 문장들을 꾸준히 연습하셨습니다. 매번 전화가 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결연한 의지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발음하려 애쓰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노력을 돕기 위해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렀던 복수를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는 드디어 해내셨습니다. 서방님, 저희 지금 출발하려고요. 애들 학원이 좀 늦게 끝나서 출발이 좀 늦었어요. 천천히 오세요, 형수님. 저랑 캐훈이도 지금 애들 데리고 키즈카페 와 있어요. 집사람들은 좀 쉬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랑 집에 있고요. 아직 식당 예약 시간 좀 남았으니까 우리 30분 뒤에 집에서 만나죠?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다 같이 점심을 먹기로 한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기에 더욱 뜻깊은 날이었죠. 저와 남편은 토요일 오전마다 미술학원에 다녔던 아이들을 태우고 가느라 조금 늦게 시댁으로 출발했죠. 아이들은 차 안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연습하며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집에 동서들과 시어머니만 있다는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더군요. 이전에 동서들이 시어머니께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떠오르며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미 그전 상황을 저에게 들어서 알고 있던 터라 남편 또한 운전을 서둘렀어요. 그동안 동서들이 시어머니께 했던 행동들을 참을 수 없어하며 언제 한번 그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신발이 없네. 아직 서방님들과 아이들은 집에 안 왔나 보다. 그렇게 서둘러 시댁에 도착하니 아직 시동생들과 조카들은 도착하지 않았군요. 집안은 조용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어디 계신지 확인하려고 큰 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주방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지 않겠어요? 그 목소리는 평소에 듣던 시어머니의 온화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단 있는 말투와 함께 들려오는 단호한 말씀이 주방을 가득 채웠고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놀라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힘과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서들에게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Shut your mouth. Apologize right now. 알아듣냐? 닥치고 나한테 너희들 다 사과하라고. 나, 니들 말 다 알아듣는다. 이것들아. 만약에 나한테 싹싹 안 빌면 너희 둘 다 영원히 내 집에서 아웃이야. You are out. Get lost. 당장 용서 안 빌 거면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시어머니는 바로 제가 알려드렸던 영어 문장들을 마구 내뱉고 계셨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말들이 주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영어는 충분히 알아듣던 남편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랐고 저는 동서들이 또 시어머니 앞에서 싸가지 없는 짓을 했다는 걸 바로 알아챘죠. 우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이들을 황급히 방으로 들여보낸 뒤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방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흥분한 모습의 시어머니와 얼굴이 시발해진 동서들이 우리를 동시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의 표정은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입술이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시어머니의 강단 있는 태도 앞에서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방금이요. 제수씨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게요. 저희는 그냥 제 영화관에서 요즘 아이들 가르치는 일상 대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영어로 욕설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아주버님. 아마 어머님이 영어를 모르시니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런 무서운 말들을 어디서 배우셨대요? 저희 너무 놀랐어요. 웃기지 마라. 이것들아. 감히 어디서 발뺌이야? 동서들은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더니 재빨리 발뺌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기가 차서 더욱 화를 내셨죠. 저는 그 뻔뻔한 모습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곤 그때부터 동서들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하신 무서운 말들 다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동서들. 어머님, 목 아프게 큰 소리 내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오늘 동서들이 한 말 다 녹음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동서들이 저번에 했던 대화 녹음했던 거라도 제 남편한테 좀 들려주세요. 했다마다 내가 절대 이것들이 발뺌 못하게 하려고 오늘도 다 녹음해놨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날과 한 달 전 녹음했던 동서들의 기가 막힌 말들을 전부 재생하셨습니다. 주방은 순간적으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녹음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끼리만 나눴던 비열한 말들이 그대로 흘러나오자 동서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 영어는 충분히 알아듣던 남편은 녹음을 듣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분노와 실망감이 교차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반응을 지켜보시다가 차분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것들이 계속 내 앞에서 영어로 뭐라고 시부리길래 내가 큰애한테 도움을 좀 청했다. 그러니까 큰애가 나한테 녹음하는 법을 알려주고 쟤들이 뭐라고 한 건지 내가 복수하고 싶다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줬어. 나도 너희들이 오늘 나한테 했던 늙은 노인네니 멍청이니 하는 말 다 알아들었다.
이 썩을 것들아. 내다 창고 다녀줄 때 그만했었어야지. 어디서 감히 못된 짓거리를 이렇게 해? 나 더 이상 너희들 행동 절대 안 참아줄 거다. 어머님, 이런 걸 언제 녹음하셨어요? 아주버님, 그게요. 증거가 그렇게 버젓이 있는데 동서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입을 열기도 전에 뒤에서 경악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진짜 저런 말을 우리 어머님 면전에 대고 했다고? 작은 형수님도요? 그래. 당신들 입으로 말해봐. 여태껏 형수님이 당신들한테 뭐라고 한 건 다 오해였다며? 그런데 그게 오해가 아니라 당신들과 재수 씨의 치졸한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건 바로 조 시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돌아온 두 시동생은 현관에서부터 모든 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상황을 타악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몰랐던 진실이 드러나자 시동생들의 표정은 충격과 당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의 뒤로 얼른 사촌동생들을 데리고 밤으로 들어갔던 저희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죠. 아이들도 이 분위기를 느끼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눈치챘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시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뭐가 진실인지 아시겠죠? 물론 저도 동서들이 이렇게까지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것만 봐도 동서들이 얼마나 어머님을 무시했는지 아시겠죠? 제가 거기서 더 난리치지 않고 잠자코 있었던 건 어머님이 조카들을 위해서라도 서방님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네요. 서방님들, 아내들 간수 좀 똑바로 하세요. 야, 내가 내 아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것까지 들어야겠냐? 그동안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래도 어려운 재수씨들이니까 일단 지켜봤다. 그런데 재수씨들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 재수씨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했다고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 모양인데, 네, 우스운 집안이었던 거 인정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못 막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집안이 우스우면 그냥 이 집안 사람 하지 말고 나가요. 난 우리 어머니를 무시한 인간들을 가족으로 전혀 존중해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남편은 주먹을 부들거리며 동서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동서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죠. 그러자 시동생들은 동서들을 아이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당신이 뭘 잘했다고 울어? 울고 싶은 건 나와 태훈이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걸 몰랐던 우리가 한심해서. 아니, 작은 형, 우리는 올 가치도 없어. 형수님과 형이 계속 진실을 알려줬는데도 우리가 귀 막고 안 들은 거니까. 당신 당장 우리 어머니 집에서 나가.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고 그런 어머니 집에 두 발 붙이고 서 있어? 나가. 당신 우리 어머니 생신 같이 있을 자격도 없어.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어로 말해줄게. Go to hell. Get out. 꺼져. 여보, 잘못했어. 아주머니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저랑 형님, 2번 다시 영어 안 쓸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울며 빌었지만 동서들은 결국 시동생들에게 질질 끌려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해도
시동생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그들을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들에게 약한 표정 하나 보이지 않고 끝까지 화가 난 얼굴로 굳게 계셨죠.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그 표정에 담겨 있었습니다. 동서들이 쫓겨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우리는 예약한 식당으로 가지도 않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지만 마침내 시동생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무겁고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런 여자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여 어머니 앞에 데려다 놓아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됐다. 애초에 분란 만들기 싫어서 내가 쉬었던 일이야. 오히려 그런 나 때문에 큰 애가 속을 많이 끓였지. 그러니까 사과할 거면 큰 애한테 하거라. 난 큰 애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용기를 내지도 못했을 거야. 형수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큰형수님, 자식인 저희보다 며느리인 형수님이 100배 더 낫습니다.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이 잘 된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시동생들은 그날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에게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반성과 후회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다 함께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식당에 사과 전화를 하고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뒤늦게 생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당에서는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다행히 준비된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어졌고 가족 간의 대화가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녁엔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저는 시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앞으로는요, 꼭 오늘처럼 영어가 아니더라도 절대 무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참지 마세요. 이젠 어머님 곁에 어머님을 억압하고 무시할 아버님도 없고 어머님을 지켜드릴 우리가 넷이나 있잖아요. 저도 할머니 편이에요. 저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제 옆에서 우리 아이들도 손을 번쩍 들며 귀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최고! 라는 외침이 이어졌죠. 그러자 6살, 5살이던 조카들도 나도 할머니 편!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집안 가득 퍼지자 분위기는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감동한 듯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지지와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고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가 눈물로 흘러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래, 모두들 고맙구나. 내가 비록 남편은 잘 못 만났지만 자식들은 잘 만나서 이렇게 좋은 며느리와 손주들을 얻었으니 난 참 복 받은 사람이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려던 시동생에게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너희들이 술을 취해 잠들었을 때 동서들이 돌아가면서 나에게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구나. 물론 그들이 나를 무시했던 걸 생각하면 나도 화가 나지만 적어도 그 애들이 너희와 너희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내이자 엄마였잖니? 그러니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고 이혼은 하지 말아라. 애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니? 다만 또 한 번 그런 짓을 하면 그땐 나도 더는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보지 않을 거다. 시동생들은 결국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동서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족의 화합을 원하셨기에 시동생들은 동서들에게 마지막으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시댁 모임에서는 동서들이 귀에 피가 나도록 지적을 받았고 그들은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동서들의 행동은 신중해졌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동생들은 절대 동서들과 시어머니만 두고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썼고 가족 모임에서는 시어머니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게다가 시댁에 오기만 하면 시동생들은 앞장서서 앞치마를 두르고 동서들을 지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밝게 만들었고 동서들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거실에서 좀 쉬고 계세요.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도 저희가 다 할 테니까요. 그동안 어머니를 무시한 만큼 제 아내와 재수 씨가 더 잘할 거예요. 저희가 직접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모든 걸 방치한 저희도 같이 일하고요. 두 분은 가족 모임 때마다 쭉 쉬기만 하세요. 형은 애들 좀 봐줘. 동서들은 시동생들의 압박에 쉬지도 못하고 울쌈을 지으며 열심히 일만 하다 돌아갔습니다. 그동안의 무례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듯 그들은 시댁에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으며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물 한 잔 우리 손으로 떠다 마시지 못하게 하는 시동생들의 유난을 그저 느긋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동생들은 시어머니와 저를 극진히 대접하며 동서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거 시부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시어머니는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웃으십니다. 시부에게 순종하며 모든 걸 희생했던 시어머니께서 이제는 집안에서 당당하게 대접받는 모습을 보며 삶의 아이러니를 느끼시는 듯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 속에는 지나온 세월의 모든 고생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두 동서는 각각 다른 벌을 받았습니다. 첫째 동서의 아버지가 정말 엄한 분이라더군요. 첫째 시동생은 동서의 행동을 모두 자신의 잔인에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동서는 비 오는 날 먼지 나듯 맞았다고 합니다. 가정 내에서의 엄격함과 함께 그녀는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막내 시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 호의호식했던 막내 동서는 시동생에게 경제권을 빼앗기고 사치는커녕 생활비를 조금씩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경제적인 통제 아래에서 절약하며 살아가야 했고 그동안 누리던 사치스러운 생활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뼈저린 대가를 치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국 삶은 공평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된 동서들의 부모님께서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들은 자녀들의 부끄러운 행동에 깊이 실망했고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동서들은 친정에서도 눈총을 받으며 지금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친정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엉망이 되어가던 저희 시댁의 기감은 다시 바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권위가 회복되고 가족 간의 질서와 화합이 다시금 자리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의 짐을 지지 않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안의 중심을 잡고 계십니다. 저는 평생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저곳 다니며 더 많은 새삼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누리지 못한 작은 행복들을 찾아드리고 싶어서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께서도 웃음을 되찾으셨고 저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그녀의 남은 여생이 더 밝고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맛있다. 예,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카치푸노인지 그거냐? 카푸치노요. 어머님. 맛있죠? 요새 저렴한 카페도 많으니까 저랑 같이 맛있는 카페 찾아다니면서 데이트해요. 저는 믹스 커피밖에 드셔보지 못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요즘엔 카페 투어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최고 애정하는 메뉴는 거품과 시나몬 가루가 듬뿍 올라간 카푸치노랍니다. 또한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정 부모님의 초대로 가끔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펜션에도 놀러 가곤 해요. 그곳에서 우리는 다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늘의 별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큰애야, 내가 시집 오고 나서 내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저야말로 제 시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엄마랑 딸처럼 재밌게 살아요. 저는 앞으로도 시어머니의 고된 과거를 따뜻하게 감싸드리며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기강을 잘 잡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에 얽매이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때로는 필요한 악역도 기꺼이 맡으며 말이죠.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가 조금은 희생하더라도 시어머니와 가족을 위한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언젠가는 동서들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훗날 저와 함께 지금을 추억하며 웃을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간혹 세상에는 자신의 배움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당신이 무시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배움의 길을 걷지 못했든 간에 당신이 누군가를 무시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고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학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한심한 이유로 남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무식함과 한심함을 증명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거라는 말도 함께 말입니다. 남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는 걸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듬직한 맏며느리로서의 삶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가족을 위해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앞으로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